오, 지우 나온다, 지우. 어우, 자, 보자. 자, 이때 아까 그 이온쌍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보고 싶으냐면 바로 짜잔, 요 상황에서의 쿨롱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뭘 계산해 보고 싶다? 쿨롱 에너지.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얘도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전기적으로 중성,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는 쿨롱 에너지가 0. 없겠죠? 왜냐면 쿨롱 에너지는 그 전하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요. 그럼 그 쿨롱 에너지를 여기에 있는 요 스텝 2,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타나는 스텝 2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쿨롱 에너지 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에 거리분의 요 둘의 전하량의 곱이 되겠죠. 그러면 양이온 전하량이 지금 몇 가예요? 1가 1가기 때문에 그 전하량의 크기는 2 바로 전자 하나 전하량의 크기의 플러스. 됐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플러리는 1 마이너스잖아요. 1 마이너스의 전하의 크기는 전자 하나 크기의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전자 전하량 하나의 크기는 대략 얼마죠? 전자 전하량 하나의 크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알겠죠? 그럼 수치가 알려져 있죠. 그 다음 숫자 4, 숫자 파이 다 알려진 숫자죠. 이때 여기 보시면은 입실론 제로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이 물리량의 이름은 바로 유전율이라고 하는 물리량이죠. 저 유전율이라고 하는 물리량도 이미 값이 알려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대략 값이 얼마냐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의 쿨롱 제곱, 그 다음에 줄의 마이너스 1승, 미터의 마이너스 1승. 뭐 이런 정도의 값이 된다 이런 말이지. 다 알려져 있는 값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이때 여기다가 뭘 하나 곱해주냐면 얘를 하나 곱해줍니다. 얘가 뭐죠? 바로 그 유명한 아보가드로 수죠. 왜 여기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줄까요? 아보가드로를 곱해주는 왜 여기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줄까요? 1몰 기준? 퍼몰이니까. 바로 앞으로 계산 데이터를 1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계산했던 419나 328이나 나와 있는 91이나 단위가 다 뭐예요? 1몰 기준의 단위죠. 그럼 기존에 계산했던 거랑 단위가 달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어요? 단위가 같아야 뭐가 상대적인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쿨롱 에너지는 계산을 할 때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서 1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쿨롱 에너지 수식 어떻게 돼? 상수분의 아보가드로 수, 그 다음에 거리분의 전하량의 곱인데 사실 이때 거리가 얼마예요? 무한정이잖아요. 그럼 계산 하나만 하면 그냥 뭐겠어요? 0. 알겠죠? 0. 그런데 이때 이 스텝 2가 드디어 뭐가 되었느냐? 스텝 3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만났다는 얘기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났다? 무엇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온 쌍이 맹그러졌다는 뜻이겠죠. 됐나요? 그럴 때 이 둘 사이 거리가 뭐라고요? 2.17 옹스트롬이고 2.17 옹스트롬을 내가 보통 R2로 표현하고 있는데 R2가 바로 뭐예요? R2가 뭐예요? 바로 이 둘 사이의 결합 길이겠지. 그 결합 길이가 얼마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 2.17 옹스트롬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도 뭘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쿨롱 에너지를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NA 곱하기 2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인데 이 밑에 거리가 얼마? 거리가 바로 2.17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근데 옹스트롬은 뜻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10승. 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까? 그럼 이때 아보가드로수 넣고 진공의 유전율 넣고 전자전화량 넣고 계산을 하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640 kJ/몰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뿅뿅뿅뿅뿅 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지. 이때 이 앞에 보이다시피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발열.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발열. 무슨 발량 무슨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붙는 이유는? 부호가 이 1역이니까 아니라 전화량이 마이너스니까. 정답.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알겠어요?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잖아. 얘는 플러스 1.6이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스텝 2하고 스텝 3 상태에서의 그때 쿨롱 에너지가 얼마? 마이너스 640 kJ/몰로 표현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중간에 지운다. 네. 여기까지 지워도 되겠어요? 다 썼어요? 어디까지 썼는데? 저 응. 아, 다 썼어요? 네, 봤어. 자, 써봐. 저 발열량의 크기는 저희가 지금 요까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해볼 거냐? 자, 형성 메커니즘 됐고 이 이온쌍 형성의 세 번째 우물형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가지고 요 이온쌍 형성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보이죠? 그러면 이 이온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적용해 보느냐? 요렇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짜잔, 이렇게 그려집니다. 뭐 살짝 올라오는 느낌. 자, 우선 우물형 그래프인 건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우물형 그래프 맞는데 그 우물형 그래프가 앞서와는 똑같아요?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졌죠? 어떻게 조금 달라졌어요? 이거 수렴하는 게 양수예요. 어떻게 조금 달라졌냐면 기존에 그렸던 우물형 그래프가 Y축으로 살짝 평행 이동했죠? 네. Y축으로 살짝 평행 이동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가 에너지 0, 여기가 에너지 91. 단위는 kJ/몰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각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 자, 우선 첫 번째 요 상태. 요 상태. 자, 이 상태를 1번 상태라고 하면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 포타슘과 플러린이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요 상태, 요 상태를 두 번째 상태라고 하면 요거는 포타슘 양이온과 그 다음 플러린 음이온, 이게 무한정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저게 무한정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세요? 그러면 이게 잘 봐요. 이 첫 번째 상태가 1이라고 하는 상태가 아까 그려놓은 미케니즘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스텝 1. 스텝 1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2번 상태라고 하는 게 이 스텝 1, 2, 3 중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스텝 2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에너지 차이가 뭐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어떤 에너지 차이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상태 1을 상태 2로 보내는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포타슘의 이온화 에너지에서 플로린의 전자 친화도를 뺀 그 값이 1과 2의 에너지 차이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 차이가 얼마인 거예요? 91.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91이라고 했죠? 그 관계를 위치 에너지로 저렇게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스텝 2와 스텝 2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스텝 2에서 스텝 1으로 변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인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끌어들이는 힘으로 이 둘이가 가까워져서 이온쌍이 만들어졌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얘가 점점점 어떻게 되겠죠? 점점 상태가 변하는데 놀라운 건 어떤 점에서도 항상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고 있어요? 양수가 되고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는 건 인력하고 척력 중에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인력과 천력이 양수. 바로 인력이 척력보다 더 우세한 상황.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둘이가 이런 식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에너지 0으로 봤을 때 양이온, 음이온이 되었으면 전체 에너지가 91이고 그럴 때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 인력에 끌려서 점점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죠? 네. 그러면 예상할 수 있듯이 요 극소점 요거를 상태 3이라고 하자. 상태 3이라고 하자. 이 상태 3에서는 드디어 뭐가 형성되었겠어요? 요 상태 3에서는 드디어 뭐가 형성됐겠어요? 이온쌍. 바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요런 식의 이온쌍이 만들어졌겠죠. 맞나요? 네. 그리고 이때 이온쌍이 만들어졌을 때 요 결합거리가 얼마? 2.17 옹스트롬 혹은 RE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이온쌍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딱 봐도 제일 안정한 상황이에요? 제일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안정이요. 딱 봐도 제일 안정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뭘 기대할 수 있느냐? 요 위치 에너지의 최소값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요 이온쌍이 만들어지는 순간 짜잔,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이 경우 인력하고 척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같아진다.
이런 얘기도 앞서서 계속 했었죠. 네. 됐습니까? 됐죠? 좋아. 됐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이거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겠어요? 제요. 이 계산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이게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640. 이게 얼마일까요? 91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냐고요?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시작. 549 마이너스. 호생 얼마? 저요? 응? 제가 봤을 때는요. 저걸 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칠판에 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어. 호생, 저 데이터 얼마? 제가 봤을 때 그냥 600 마이너스 640입니다. 1640. 좋아. 희건이 얼마? 저를 풀 수 있는 데이터는 여기 다 있어요. 자, 계산해 볼까요? 자, 요 지울게요. 희건아 지워도 되겠어요? 네. 요걸 구해보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지금 뭘 계산해 볼 거냐면,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데,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데,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그리고 쿨롱 에너지는 쿨롱 에너지인데,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쿨롱 에너지는 쿨롱 에너지인데 3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계속 어디하고 어디만 고려하고 있어요?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만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둘의 쿨롱 에너지, 그 둘의 위치 에너지. 알겠죠? 그러면 요 네 개 항들 사이에는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제요. 저 사이에는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희건, 요 네 개 사이에는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봐. 둘의 차이와 둘의 차이가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두 상태, 같은 상태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두 상태들의 에너지 차이가 두 상태들의 에너지 차이가 된다 라는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각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3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얼마예요? 3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604 마이너스 640. 요 3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는 바로 마이너스 640이죠. 그죠? 그 다음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얼마예요? 0. 0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0, 마이너스 640. 상태 2, 상태 3. 알겠죠? 그 다음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91.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91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가 그게 지금 저 최소 위치 에너지가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우리는 뭘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저 최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마이너스 640에서 91을 더한 수치가 되겠구나. 알겠죠? 네. 그러면 계산해주면 대략값이 얼마? 마이너스 549 kJ/몰이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해놓은 이 값은 마이너스 549입니다. 알겠죠? 이때 이게 왜 근사적이죠?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대강 저렇다는 얘기인데 왜 근사적이죠? 그러게요. 에너지가 약간 다른 데로 약간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비슷해요. 비슷한데 핵심을 짚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손실된다. 이건 되게 두루뭉실한 얘기잖아요. 두루뭉실한 얘기인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핵심을 딱 찍어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그런 걸로 활성화 에너지. 일부 어느 정도 빠진 거 아닐까요? 지금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위치 에너지. 그럼 아예 운동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아니 그냥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왜 이게 정확하게 같지 않고 비슷할까요? 뭐지 제가 아까 그 유효역전 하면서 약간 근사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유효액전은 지금 여기서 무관합니다. 유효액전은 전체적인 이온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효액전은 지금 여기서 컨셉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EP는 무슨 에너지죠? EP는 우리말로 무슨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왜 생기죠?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뭐예요? 바로 인력과 청력이죠. 네. 인력과 청력이죠. 인력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나타나나요? 네. 네. 청력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나타나나요? 네. 네. 그러면 답을 알겠어요? 답을 알겠어요? 아 청력 때문인가? 이저 쿨롱 힘은 인력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쿨롱 힘이라고 하는 건 이온과 이온 사이의 인력 위주의 힘이죠. 이게 C가 뭐 줄임말이에요? 쿨롱이잖아. 근데 이 쿨롱은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의 인력 위주의 에너지 표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온 간에 청력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온 간 청력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이온 간 청력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ER이라고 해서 R의 N승분의 B 이런 걸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계산할 때 이거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왜 안 썼어요? 무시. 왜 무시할 수 있어요? 너무 작아서. 왜 작아요? n이 커서. N이 6에서 12인가 이러니까요. 네. 지금 얘기하는 구간에서는 어디가 더 우세해요? 인력. 인력이 더 우세하죠. 인력이 더 우세한 구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를 무시할 수 있다? 청력의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사적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지금의 계산에서는 청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청력에 의한 영향은 대략 한 10% 내외, 알겠죠? 10%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계산 결과에. 근데 이제 그거를 무시 중이기 때문에 10%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라고. 됐죠? 네. 됐죠? 뭐만 알겠니? 됐죠? 네. 이 내용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빨리 쓰세요. 여 자, 어서 쓰세요. 자, 이쪽은 지워도 되겠어요? 네. 요 그림 지울게요. 요 그림은 고다음 4 자, 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푼이 무슨 말이에요? 작살. 바로 우리말 번역으로 하자면 쟤는 작살입니다. 작살.
원래 작살은 뭐 할 때 쓰는 도구죠?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 잡을 때 쓰는 도구죠. 근데 작살로 잡는 물고기는 좀 사이즈가 큰 애예요, 작은 애예요? 크네. 좀 큰 애들을 잡을 때 저 사용하는 어로기구거든요. 그래서 작살로 잡는 대표적인 물고기가 피라미. 피라미요? 아니에요. 뭐 사실 뭐 그냥 뭐 웬만한 건 다 잡을 수 있는데 작살로 잡는 대표적인 해양 생물이 바로 고래, 포경. 포경. 그래서 왜 뭐 지우는 포경 수술과 뭐 인연이 있나요? 아 저는 안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제 알겠습니다. 동생이 했어요. 아 그런가요? 이년 알겠습니다. 했는데 무슨 있어? 알겠습니다. 나는 까져서. 뭐 하건 안 하건 뭐 개인의 선택이죠. 뭐 하여튼 그렇죠. 네, 좋습니다. 김선했어. 자 그러면 이 작살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이제 바로 이 고래를 잡는 건데 저 누구냐? 저 호세 고래 잡아본 적 있어요? 호세? 그래? 좋아. 이건 고래 잡아본 적 있어요? 좋아. 자, 그럼 고래를 어떻게 잡느냐? 자, 배가 있습니다. 넘실넘실. 자, 고래는 강에 살아요? 바다에 살아요? 바다. 여기 이제 짠. 자, 오늘의 작살잡이 희건이. 희건이가 자, 이렇게 작살을 들고 있어. 작살. 희건아, 작살 든 희건이 멋있죠? 작살을 탁 겨누고 있는 우리 희건이, 멋진 희건이. 좋아. 그래서 이제 희건이가 오늘은 대왕고래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딱 바다를 살펴봤는데, 어떤 못 모르는 고래가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샥 물을 뿜으면서 이제 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희건이 고래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고래를 잡는 걸까요? 비싸서. 고래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버리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래는 엄청나게 돈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래는 한 마리가 몇 억씩 합니다. 네, 굉장히 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고래는 어부들한테 일종의 로또 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돈이 되기 때문에 비싸서 돈이 되기 때문에 보기 힘든 게 아니고요. 고래 잡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상 생태계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은 코끼리죠. 코끼리. 코끼리입니다. 예. 상대가 안 됩니다. 다른 뭐 사자, 뭐 곰 이런 애들이 끝납니다. 그냥 코끼리가 한 번 치면 다 직사입니다. 예. 다만 코끼리는 초식 동물인지라 먼저 공격하진 않죠. 먼저 공격하진 않는데 만약 코끼리가 화나지 않아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코뿔소는요? 예? 코뿔소는요? 상대도 안 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요? 그래 뭐 이렇게 뭐 그런 논쟁들이 있던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코끼리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 같더라고요. 예, 해서 그 우세하거나 티라노사우루스가 조금 더 세거나 뭐 요런 어떤 영상을 본 적은 있는데 뭐 실제로 붙여본 적은 없어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양 생태계에서 가장 힘센 녀석은 범고래. 고래입니다. 범고래도 사실 고래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범고래는 고래랑 다른 거예요? 네, 범고래도 고래 아니에요? 고래 한 종류인데 생활 습성이 다르죠. 범고래는 진짜 사냥이라는 걸 하고요. 무리지어 사냥을 하고 고래는 보통 플랑크톤을 먹죠. 범고래는 육식이에요? 네, 오. 육식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고래가 육식이 아닌 건 아닌데 고래는 일부러 고기를 잡아먹는 건 아니고 바닷물 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입속에서 쭉 걸러서 먹습니다. 맛없는가 보네. 뭐 근데 그러니까 새우 이런 거 먹습니다. 새우 조그만 새우 뭐 이렇게 플랑크톤 이런 그러니까 뭐 새우를 먹으면 뭐 육식인가? 육식해야 되나? 뭐 여하튼 뭐 알겠죠. 네. 바다에서 초식이 더 어렵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고래는 진짜 위험한 녀석입니다. 하지만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래를 잡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희건이가 드디어 고래를 봤습니다. 내 돈! 이 고래를 잡아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여기 여자친구도 사귀고 해야지. 해가지고 희건이가 여기에 있는 고래한테 작살을 이야 하고 던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고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아파서 도망가요. 푹
하고 보시다시피 요렇게 뭐냐면 작살에 찔립니다. 그러면 작살에 찔리면 작살에 찔린 부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아파요. 피가 질질 나오겠죠. 피가 질질. 자, 피가 질질 나니까 고래가 기분이 좋아 나빠? 그 기분이 나빠요. 여기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고래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따끔하니 아플 거 아니야. 그래서 고래가 어떻게? 도망가야 되겠지. 그럼 고래니까 도망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닷속으로. 잠수입니다. 잠수. 그래서 푹 잠수를 합니다. 잠수. 그래서 고래가 쭉 잠수를 합니다. 잠수.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고래는 유전적으로 혈우병이 있습니다. 혈우병이 뭐예요? 네, 고래는 상처가 나면 피가 잘 아물질 않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좀 부족한가 뭐 그래서 고래는 이렇게 피가 계속 납니다. 뭐 영원히 나는 건 아닌데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안 아뭅니다. 그래서 바닷속에서도 계속 피를 찔찔 흘리면서 기분 나쁘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고래는 얼마나 잠수를 한다? 300m. 얼마나 잠수를 하냐면 대략 한 1000m. 1000m면은 수압이 얼마? 1000m면 수압이 얼마? 10m가 1이니까 101기압. 바로 100기압 정도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수압을 견디고 바닷물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알겠어요? 그 고래 시체 떠밀려오면 터지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이렇게 압력이 너무 낮아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이제 그게 썩으면서 박테리아들이 몸에서 이산화탄소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자, anyway, 자 어쨌건 이렇게 돼. 그럼 잘 봐. 1km라고 하는 거리는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 어마어마하게 멀죠. 그러면 1km로 잠수를 해버리면 희건이는 이 작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지. 무슨 말이야? 잡지도 못하고. 그러면 희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희건이가 이 작살에다가 미리 뭘 해놨을까요? 그걸 달아요. 그렇지. 바로 봐. 이 던질 작살에다가 슉. 짜잔. 로프를 연결해 놓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고래잡이를 인류가 최초로 언제부터 했다? 약 옛날부터. 네. 가장 오래된 고래잡이 기록이 언제부터? OBD. 바로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는 고래를 잡았습니다. 근데 내가 있었어요. 뗏목이요. 때부터 버렸어요. 예. 뗏목 타고 고래 잡았습니다. 와. 그리고 뗏목 타고 고래 잡았고 구석기 시대니까 저기에 있는 저 작살의 촉은 무슨 촉이겠습니까? 구석기 시대니까. 바로 돌작살 알겠어요? 돌을 깨가지고 그리고 구석기 시대니까는 간돌 작살이겠습니까? 깬돌 작살이겠습니까? 구석기 시대니까. 깬돌. 깬돌 작살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깬돌 작살로 돼 있는 작살로 사람들이 뗏목을 이영차 해가지고는 가가지고는 거기서 돌작살로 고래를 잡았다고요. 쳐요 그게. 돌작살 엄청 무섭습니다. 그냥 큰 돌을 던지면 되는 예, 거 아니에요? 날카롭게 이렇게 깨면은 날카로워져서 휙 던지면 푹 꽂힙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죠? 인류가 고래를 잡았던 가장 오래된 기록. 어디에 남아있죠? 바로 그게 울산에 가시면 반구대라는 곳에 구석기 시대인들이 암각화, 돌을 쪼개가지고 그 고래 잡는 모습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죠. 무슨 말이다? 우리 한반도 인류가 전 인류 중에 가장 옛날부터 고래를 잡아온 민족이란 얘기예요. 아, 그래서 요즘도 고래를 많이 잡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고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한반도에 살던 선조들은 만만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터프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싸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소년 죽잖아요. 그러면 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고래를 잡았겠어요? 신기하니까. 바로 한국 사람들은 가장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고래가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아주 아날로그적으로 고래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고래가 여기서 이제 얼마나 머물러? 여기서 바닷속에서 10분. 30분 정도를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는 엄청난 잠수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동안 있다가 저 어부가 갔겠지 하고 다시 꼬르륵 올라옵니다. 그런데 요 둘 사이는 여전히 뭐로 연결돼 있습니까? 로프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사람이 이걸 보고 고래다 하고 어떻게 되겠어? 희건이가 저 옆에 있는 다른 동물들한테 자 노를 저어라. 그럼 희건이가 이 명령을 하면 쭉 가지고 가까워지겠죠. 그럼 요 놈의 고래가 또 놀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잠수를 하겠죠. 이때 고래가 1km 정도 잠수를 하기 때문에 요 로프 있잖아, 로프 줄 조절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빠져요. 배가 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래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고래 사냥은 목숨을 거는 작업입니다. 이거 잘못 따라 들어가면 전멸이에요, 전멸.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짓을 짧게는 서너 시간, 길게는 2, 3일을 반복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러면 드디어 이 고래도 천하장사 고래도 드디어 온 힘을 다하고 퍼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완전히 탈진을 해버리면 고래가 위에서 배를 까디짓고 푹 퍼지거든요. 그럼 그때 희건이 같은 애가 막 가가지고 배를 가가지고 막 창이나 칼로 막 쑤시는 거야. 막 쑤셔. 그럼 이제 고래가 확 죽겠죠? 그 놈을 이제 토막 내가지고 배에 끌고 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희건이의 고래잡이 일정이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럼 옛날에는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고기도 먹고요. 뼈는 여러 가지 그 가공물로 쓰고 가죽은 옷도 해 입고 기름은 가져다가 연료로 쓰고 정말이에요. 구석기 시대에 그냥 거의 고기였어요. 고기 먹고 연료로 쓰고. 구석기 시대도 응. 고기를 냈어요. 왜냐면 기름에 불 붙이면 불 붙는다는 건 알죠. 왜냐면 불을 쓰던 시기니까. 그리고 가죽은 벗겨가지고 말려가지고 옷에 입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그걸 처음엔 몰랐을 거잖아요. 기름이. 그러니까는 맨 처음 어떻게 알았겠죠. 누군가가 처음에 알아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누가 처음에 저 짓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 게 집단지성이겠죠. 집단지성.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고래가 뿡 하고 나타나니까 저거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겠죠. 누군가. 저거 먹어보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야 먹어보자 먹고 싶어 이렇게 누가 갔다가 막 몇 빠져 죽고 막 이렇게 반복했겠죠. 그러다가 누군가 처음 성공을 했을 거고 우리 먹어보니 맛도 좋고 고기도 많고 막 쓸모도 많고 막 그래서 현대에도 고래는 버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고래를 원하면 어떻게 잡느냐 똑같이 끌고 가는데 요즘은 고래를 이 작사를 대포로 쏴요. 대포에 걸어서 작사를 쏘기 때문에 요즘은 고래가 대포로 쏴서 작살이 한 방에 고래를 관통해요.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예, 바로 죽는 거죠. 뼈 같은 거에 손상되는 거. 그래서 요즘은 원하면 1시간에 여러 마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기술로는 고래를 잡는다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 기술로는 고래를 너무 금방 잡아버리기 때문에 고래를 이렇게 잡아버렸다가는 해양 생태계가 파괴가 돼서 전 세계적인 협약이 있죠. 고래 잡지 말자고. 근데 이걸 어기고 고래를 대량 학살하는 잡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이죠. 일본이 이제 고래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고래 고기를 되게 좋아한대요. 진짜요? 되게 좋아한대요. 여하튼 자 이상 알겠죠? 자 그러면 왜 필기 안 해요? 네? 빨리 필기해야지. 저것도 그려요? 예. 내가 이걸 왜 얘기했겠어요? 설마 그냥 재밌으려고?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살짝 빨리 스케치를 하세요. 이게 지금 얘기할 하품 메커니즘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빨리 쓰세요. 자, 살짝 메모를 하세요.
수엇에도 고래 잡는 얘기하니까 또 안 자네요. 근데 고래는 좀 멍청한 것 같아요. 멍청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인간이 왜 문명을 이루었을까요? 그러게요. 똑똑해서라고 착각하죠. 근데 다른 동물들도 똑똑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다 똑같아. 다른 동물들도 지성이 없을까요? 표정이 이제 뒤떨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고래들은 문명을 만들지 못하고 왜 사람들만 문명을 만들었느냐? 뇌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예요. 구조의 문제. 구조와 형태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명을 만들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문명을 만들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문명을 만들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신명? 손이에요. 손이 없으면 문명을 못 만들어요. 이쪽 포인트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손이 뭘 쥘 수 있게 해줘요? 도구. 그래서 전 포유류 중에서 가장 손이 발전한, 손이 진화한 포유류가 누구예요? 그게 휴먼이에요, 휴먼. 근데 몸 전체의 구조로는 가장 진화된 생물이 누구예요? 티라노사우루스. 네, 몸 전체로의 구조로서 가장 진화한 생물. 그게 고양이과 생물이에요. 인간은 사실 많은 부분 진화했을까요? 어떤 부분들은 그 진화의 역행이 돼서 퇴화된 게 있을까요? 꼬리뼈. 바로 인간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인간에게서 가장 취약한 부분. 뒤. 바로 허리하고 척추예요. 인간은 수없이 다른 많은 포유류들에 비해서 척추하고 허리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 오래 걸으면 허리 통증 느끼는 사람들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왜 약간 충격을 봐도 아이고 허리야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허리가 진화적으로 허리하고 골반의 진화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왜 허리하고 골반의 우리는 진화를 포기했을까요? 허리하고 골반을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손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즉 인간은 허리하고 골반을 포기하고 손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이 손으로 뭘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를 만들 수 있다? 도구들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손을 쓰면서 동시에 머리도 덩달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래는 이런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지능 검사를 하면 어떤 고래는 어떤 사람보다 더 똑똑할 거예요. 어떤 특별한 개체의 고래는 웬만한 어떤 사람보다 똑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래에겐 이게 있어, 없어요? 이게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고래는 문명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개체가 똑똑하냐 멍청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체의 현재 몸을 구성하는 구조, 형태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지운다. 그 다음 8.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뭘 예시로 들고 있어요? 포타슘 플로라이드가 만나서 이온쌍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네. 화살표의 전후니까요. 그럼 화살표의 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반응물이다. 화살표의 후는 생성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면 저 반응물과 생성물이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상에서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얘가 반응물인 거죠? 맞나요? 네. 그리고 누가 생성물인가요? 이 이온쌍이 생성물이 되는 거지. 맞죠? 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자, 이건 반응물이죠. 네. 이건 생성물이죠. 네. 그러면
반응물도 아닌 것이 생성물도 아닌 것이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중간체. 중간체죠. 자, 그런데 중간체는 실제적입니까? 가상적인 겁니까? 중간체는 실제적인 겁니까? 가상적인 겁니까? 중간체는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가상적인 겁니다. 때로는 그 중간체가 실제적으로 규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중간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알려져 있는 반응물과 알려져 있는 생성물 사이에서 중간체는 확정적이란 얘기입니까?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르게 좀 정해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했던 사람이 1980년대에 캐나다에 살던 어떤 물리학자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나는 좀 중간체를 다르게 잡고 싶은데?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반응물이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리 가자. 그런 다음 여기서 이리 가자 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때 RE가 뭐죠? RE가 뭐죠? 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쌍이 만들어졌을 때의 결합거리잖아요. 이 새로운 중간체에서의 거리를 R 백설표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우선 반응물 상태 여기에서 포타슘하고 플러린이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 사람이 새로운 중간체를 하나 가정을 하는데 그게 어떤 상태냐? 우연찮게. 자, 요 포타슘, 요 플로라이드 다 무슨 상태예요? 기체 상태죠. 자, 기체 상태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마구마구 돌아다닐 수 있어요. 기체 상태는 마구마구 돌아다닐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얘도 마구마구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어떻게 될 수 있다? 보시다시피 저기서 얘기하는 R 백설표 거리까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럴 때 요 플러린의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플러린의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포타슘의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있죠? 이 R 백설표가 되는 거리에서 갑자기 포타슘에서 전자가 발사됩니다. 그리고 전자가 발사가 된 다음 그 전자가 어디로 꽂히겠어요? 플러린으로 꽂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갑자기 어떤 상태로 바뀌냐면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어 나타나는 거죠. 여전히 어떤 거리 속에서? R 백설표라는 거리 속에서.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런데 이 상태가 되면 이 새로운 중간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요 새로운 중간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0. 요 새로운 중간체의 위치 에너지. 잠깐만,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잖아요. 이때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0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때 이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요? 0이라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둘 사이는 에너지 차이가 얼마일까요? 없다니까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 차이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아까 무한정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전자를 뜯어내서 전자를 집어넣는 과정은 91kJ/몰만큼 흡열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발사될 때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전자가 발사가 돼서 하나가 양이온이 되고 하나가 음이온이 되면 이 둘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요? 인력이 생기겠죠? 이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전자가 작살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포타슘이 누구란 얘기예요? 희건이란 얘기고 이 플로린이 누구란 얘기예요? 고래란 얘기예요. 작살을 던져서 그 작살이 음이온에 맞으면 생기는 인력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로우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로우프 때문에 서로가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가 최종 무엇을 이루게 된다? 생성물을 이루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그 생성물은 포타슘 양이온, 바로 플로린 음이온의 이온쌍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여기. 됐죠? 네. 그래서 아까 뭘 말씀드린 거예요? 고래잡이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바로 저 백설표 상태의 위치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 보자.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데 백설표 상태, 요 상태의 위치 에너지다 라고 한다면, 자, 우선 첫 번째,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상태가 되려면 어쨌거나 양이온이 되었죠. 양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죠. 그 다음 음이온이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뭐라고 했어요? 전자 친화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 도달하려면 이온화 에너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전자 친화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이미 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알백설표만큼 가까워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고려할 수 있느냐? 바로 쿨롱 에너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금속이 이온화를 해야 되고 전자가 음이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둘은 쿨롱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알겠죠? 요 수식이 쿨롱 상호작용인 거 알겠죠? 네. 그리고 희거나 NA는 뭐죠? 네? NA가 뭐죠? 아보가드로수. 그래서 1몰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아보가드로수 곱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상수 곱하기 거리분의 전하량 곱 해주면은 이게 뭐냐면은 쿨롱 에너지 표현이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뉴 백설표, 그러니까 새로운 중간체에서 위치 에너지는 결국 얼마예요? 결국 0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뭘 계산할 수 있다? 희건이가 고래에게 작사를 던지는 이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바로 짜잔,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이걸 풀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입실론 제로가 뭐였어요? 입실론 제로가 뭐였어요?
진공의 유전율이고요. 그다음에 NA는 아보가드로 수고요. E는 전자 전화량이고요. IE가 뭐라 그랬어요? IE가 이온화 에너지고 EA는 전자 친화도.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지우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응? 빨리. 자, 퀴즈. 저기서 이온쌍이 잘 만들어지려면 요 작사를 던지는 거리 R 백설표 있죠. 얘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강화야 돼. 커야 돼. 자, 둘 중에 뭘까요? 커야 됩니다. 예, 강화야 돼. 이온쌍이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저렇게 구한 R 백설표가 크다는 얘기겠어요? 작다는 얘기겠어요? R이랑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야? 작아야 돼. 뽀로뽀로뽀로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 희건이가 작살잡이잖아요. 근데 작살잡이인데 희건이가 고래를 보고 작살을 던져서 고래를 잡을 거 아니야. 근데 희건이가 날아가는 작살이 10m 날아간다. 두 번째 20m 날아간다. 그러면 어떤 경우 희건이 연봉이 더 높겠어요? 20m.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막 돌아다니다가 20m 됐을 때가 더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둘 중에 어떻게 돼야 그 이온쌍이 잘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커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어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자가 팡 발사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안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전자를 발사하겠지. 그러니까 R 백설표는 커야지만이 이온쌍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저 R 백설표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하면 쟤는 수식상에서 짜잔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커야 된다며요. 그럼 이때 잘 봐. 어차피 이만큼은 다 뭐예요? 상수. 이만큼 다 상수일까요? 제가 만약에 커지고 싶다 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가 커지고 싶다면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작아져야 돼. 얘는 작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커져야 돼. 얘는 커져야 되겠죠? 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전 우주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전 우주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슘. 전 우주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바로 세슘이라고 했죠. 네. 전 우주에서 전자 친화도가 제일 큰 거 누구라고 그랬어요? 상수. 바로 염소라고 했죠?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이온쌍 중 제일 잘 만들어지는 게 누구다? 세슘 클로라이드. 이게 전 우주에서 가장 잘 형성되는 이온쌍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요런 논리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에 대해서 요런 식의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여러분 시험 문제 중에 이 그래프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물었던 문제도 있죠. 저희가 쳤던 거 중에서요. 네. 있던데? 그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우물형 그래프를 가지고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